네, JB 타임 지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예고해드린 대로 자 10분여의 인터뷰 갖고는 도저히 소화를 못해서 이분을 다시 연장해서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호 변호사하고 다시 함께하고요. 자 변호사님 네, 좀 더 깊은 이야기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JB 타임 함께 해주시는 분이죠. 더 막내 작가도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더막가입니다. 네, 이제 본인 입으로 이제 더막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더막가입니다. 네, 정착이 됐어요. 좋습니다. 우리 서기호 변호사하고 이야기하기 전에 잠깐 우리 본방 진행될 때 좀 그 들어왔던 이야기 좀 잠깐 좀 전해주시겠어요? 네, 잠깐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제 7,000명까지 동접자 수가 늘면서 많은 분들이 오늘 무슨 공약을 하는 거냐 기대를 하셨을 텐데 제이비님께서 고심 중이십니다. 그 공약이 뭘지는 월요일 이 시간에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셔서 안내 먼저 해드렸고요. 오늘도 좋아요 꾹, 구독 꾹, 그리고 의견과 질문 많이 남겨주시면 네. 서기호 변호사님이 가감없이 오랜만에 방송에 돌아오셔가지고 1년 만에 컴백이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그걸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파랑나비님 같은 경우엔 서기호 판사님 돌아오시니 꽉 찬 느낌이 들어 든든합니다. 이런 의견 보내주셨고 네, 팬을 좀 감사합니다. 푸신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반갑다고 해주셨고요. 그리고 강철님 네. JB 타임이 신의 한 수네요. 음. 본방 청취자들도 많이 늘었습니다. 음. 라고 의견 주셨는데 네. 저희는 아직 배고픕니다. 그렇죠. 많이 와주시기 바라고요. 네. 두 분 혹시 역사 소설 좋아하시나요? 역사 소설이 뭐 어떤 소설이요? 초한지 읽으셨어요? 초한지 삼국지는 기본 아닌가요? 네, 라디오 헤드님께서 네. 지금 상황이 초한지와 비슷하다. 오. 항우 문재인의 책사 범증 추미애가 예. 유방 윤석열의 위험성을 알고 홍문 연회에서 제거하려고 한다. 윤석열은 자신을 구해줄 장량, 한신, 항백이 절실한 상황이다. 오. 이 비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정 자체가 한과 초가 이렇게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거군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한이 초를 이겼죠. 그죠? 초한지에서 놓고 보면 그렇죠. 설정이 그렇게 되어 있군요. 네. 변호사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재밌네요. 그냥 재밌답니다. 그리고 단도직입적인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네. 기억님이에요. 네. 김종배 당신에게 물어봅니다. 겁나게 왜 그래요? 추 장관 네. 잘하고 있습니까? 저 진행하는 사람인데 지금 저한테 그런 걸 이야기해요. 제가 답변할게요. 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저는 이제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이렇게 두 사람의 대결 구도로 가는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바람직하지도 않고 또 이거는 뭐 두 사람의 대결이라기보다는 검찰 조직의 70년 되어 오랫동안 이루어왔던 그런 관성을 깨는 거기 때문에 거죠. 네. 뭐 지금 뭐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는 뭐 안 보태겠습니다. 딱 세 개만 더 소개할게요. 네. PC24님 네. 사표 쓰는 검사가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 언론이 크게 보는 게 틀렸다는 방증입니다. 단 한 명도 사표 쓰는 자가 없는데 무슨 폭풍 기상청 오보입니다. 라는 의견 주셨고요. 기상청 의문의 일패네. 네. 그리고요. 김규상님 예. 이번 판사 사찰은 판사들에게도 잘못이 있다. 그동안 얼마나 판사들이 잘못했는지 반성해라. 요거는 좀 이따 우리 서기호 변호사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요. 네. 그리고 덧붙여서 이제 판결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었는데 네. 그거는 이제 말씀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시원소주님께서 법원에서 윤석열은 살아날 거다. 그러니까 가처분 시정이 네. 인용될 거다. 네, 이런 요거는 서기호 변호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어요. 그럼 이제 지금부터 서기호 변호사가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할 텐데 일단 이 질문부터 그럼 가죠. 이제 가처분 시정 어제 밤에 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윤석열 네. 총장이. 그러면 일단은 이제 그 소송은 둘째치고 가처분 시정이 기각되느냐 인용되느냐가 되게 중요한 아마 기로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이 다른 판사 불법 사찰 문건 부분이 만약에 없다면 네. 거의 인용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킨다는 게 예. 판사들 입장에서 볼 때도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만약에 기각해 버린다. 그러니까 직무정지를 받아들인다라고 네. 하면은
검찰에서 그 언론 플레이를 엄청나게 해야 될 거고 예. 또 뭐 저기 자유한국당 지금 바뀌었죠 또 제가 1년 동안 쉬다 보니까 이게 당명이 국민의힘. 국민의힘에서도 뭐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네. 그래서 판사들이 생각보다 언론 플레이에 좀 위축이 되는 편입니다. 영향을 받습니다, 사실은. 예. 요거는 좀 비하인드 스토리로 예. 예, 뭐좀 이따 알 수 그럼 있는. 더 상세하게 여쭤보고. 그런데 그러면 그 사찰 관련 부분이 결정적일 거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겁니까? 그게 이제 변수가 될 수는 있는 게 예. 판사들이 볼 때 이거는 굉장히 심각하게 볼 수 있거든요. 사실 왜냐하면은 이게 갑자기 나온 거라면은 판사들이 설마 약간 이럴 수 있어요. 에이, 뭐 설마 설마 그랬을까? 이렇게. 예. 그런데 예. 판사들 사이에서 사실 판사들 술자리에서 주고받은 사석에서 주고받을 때 이런 이야기도 종종 합니다. 오. 검찰 조직이 무서운 조직이다. 얘네들이 정보를 갖고 있고 막강한 수사권과 정보 수집 권한, 그 다음에 언론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언론은 장악하고 있잖아요, 사실상. 검찰이 언론다 흘리면 그냥 실시간으로 언론에 공개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래서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판사들이 줄줄이 불려 나가가지고 100명 가까이가 이제 조사를 받으면서 그 내용들이 다 언론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공개됐고 그 당시에 뭐 저처럼 우리 청취자분들처럼 사법농단 수사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은 통쾌했을 수 있는데 그 당시 조사를 받고 있던 판사들은 굉장히 불편해했었어요. 그게. 나의 어떤 모든 게 이제 결국 다 검찰 손에게 들어가는 거 아니냐, 수중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렇죠. 예. 판사들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위나 여러 것들이 정보들이 검찰에서 집적되고 있다라는 것도 이제 우려스러운 건데 그런 것들이 나중에 지금처럼 활용될 수 있다라는 우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또 언론을 통해서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공개되기 때문에 판사들은 그런 언론에 공개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 판사들은 이제 보통 이제 공부만 하다가 그리고 재판도 공개된 법정에서 양쪽이 낸 증거 자료만 가지고 판단하는 그런 판단기관 역할이지 그렇죠. 뭐 검사들처럼 이렇게 정보를 수집하고 몰래 비밀리에 수사를 진행하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사를 진행하는 사람은 아니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판사들은 이제 이론적으로 보면은 검사보다 더 우월한 지위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하지만 그것은 공개된 법정에서만 그런 거지. 법정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는 판사도 약자입니다. 얼마든지 이번에 보듯이 검찰 조직에 의해서 정보 수집 당하고 사찰 당할 수 있는 판사도 약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판사들이 잘 알기 때문에 사석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안 그래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고 있었는데 마침 이번에 판사 사찰 문건이 나오고 이러니까 이거를 담당하는 그 판사 이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 입장에서 볼 때도 이건 너무 심하다라고 봐서 직무정지 명령에 대해서 전향적인 판결을 내릴 수도 있고요. 또 그 직무정지 명령의 취소 소송에 관한 가처분, 그러니까 집행정지 가처분을 또 받아들일 수도 기각할 수도 있다라는 그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일단 지금 이제 가장 그 핵심적인 건 그 직무정지 명령에 대한 가처분 신청. 그래서 만약에 이제 법원이 이거를 받아들인다면 윤석열 총장은 이제 일단 업무에 복귀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기각을 한다면 그냥 이제 출근도 못하고 이제 계속 그 상태로 징계 처분을 기다려야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제 여기서 이제 서기호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마 핵심적 변수는 이른바 이제 법무부 표현을 보면 불법 사찰 문건. 아마 이게 이제 결정적 변수가 될 거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건데 그 얘기를 좀 이어가죠. 판사 출신이시잖아요. 그러면 판사 시절부터 해가지고 내지 뭐 동료 이야기도 좋은데 검찰이 계속 나를 그다음에 판사들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이야기가 그렇게 그 암암리에 내지 공공연하게니까 돌던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판사들이 주로 사석에서 이제 그냥 하는 이야기가 검찰 조직은 그런 수사 권한, 정보 수집 권한이 있고 언론을 움직이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판사들 뒷조사를 뭐 미행하듯이 한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제보를 받아서 어떤 수사를 착수할 수 있는 것이고요. 판사들에 대한 비위 수사는 대부분 이제 내사로 시작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그렇죠. 그런데 비해서 검사가 어떤 비위를 저질렀다고 해서 판사들이 그 검사들의 비위를 뒷수사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수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기소가 돼야 비로소 판사들은 이제
재판을 판단할 수 있는데 검사가 기소되는 경우 거의 없잖아요. 자식구 감싸기로 검사들이 아래에 수사를 안 해버리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법정을 벗어나는 순간부터는 판사들은 약자라는 거죠. 검찰의 조직에 비하면. 그런 게 하나 있고 또 한 가지 좀 주목할 만한 거는 이번에 판사 사찰 문건 중에 네. 우리법 연구회 뭐 가입 여부 이런 것들은 사실 그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들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판사들의 거의 70% 이상은 그뭐 기본적으로 어떤 중립적이거나 또는 이제 소위 말하는 보수적 성향이 있거나 또는 검찰 조직의 논리에 좀 동화되어 있는 분들이 70% 이상이 됩니다. 그런 거에 맞서서 법원의 어떤 재판의 독립이나 이런 것들 중요시 생각하면서 사법농단 수사 때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셨던 분들이나 소위 말하는 블랙리스트에 찍혀 있는 분들, 소위 말하는 소장파 판사라고 하죠. 흔히. 그런 분들은 사실 뭐 20-30%밖에 안 돼요. 규모로 보면은. 그런데 그런 분들은 20-30%밖에 안 되는 그런 분들이 볼 때는 그런 우리법 연구회 가입 여부라든가 뭐 세평이라든가 이런 거 수집한 것 자체도 굉장히 심각하게 볼 테지만 대부분의 판사들은 그걸 또 심각하게 안 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워낙 관성화돼 가지고 뭐 검찰이 의뢰이 그러려니 또 그렇다고 해서 뭐 재판에 영향을 미친 건 아니잖아. 이렇게. 그런데 우리법 연구회 소속 판사 리스트가 공개가 된 적이 있나요? 공식적으로 공개된 적은 이제 뭐 2010년인가 그때 딱 한 번인가 있었는데요. 왜냐하면은 우리법 연구회가 매년 명단을 공개하고 그렇게 하는 그 조직이 아니고 그냥 판사들끼리 내부 어떤 단체이기 때문에 원래는 공개 안 하는 건데 당시에 조선일보나 이런 데서 막 하도 좌파 판사 뭐 이런 식으로 우리법 연구에 연결시키고 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한번 공개한 적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공개했을 때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탈퇴한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법 연구의 명단은 사실상 이렇게 아무나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법 연구의 가입 여부를 이제 알아봤다는 것 자체도 사실상 이제 사찰이나 다름없는 거고 특히 그런 거는 법조인 대관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잠깐만 법조인 대관이 뭐예요? 자 이거는 뭐냐면 변호사 협회, 그러니까 변호사들은 다 서울지방 변호사회나 이런 데 들어가면 한국 법조인 대관으로 연결이 되면서 법조인들의 명단과 그 뭐 가족 관계나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필이죠, 프로필. 법조인 프로필이 뭐 판사들도 전원 이렇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변호사까지 다. 그러니까 판사, 검사, 변호사까지 다 법조인 명단 프로필이 있고요. 그거를 제공하는 데가 한국 법조인 대관이라는 곳인데 과거에는 그게 이 사전처럼 이렇게 나왔죠. 사전. 책자처럼 이렇게 나와 있어서 매년 이렇게 뭐 나오고 그런데 지금은 인터넷으로 다 데이터베이스에 있으니까 검색하면 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변호사들은 쉽게 검색할 수 있는데 일반인들은 그게 어떻게 접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초 신상 여기 나오네요. 지금 저희 인터넷으로 보고 있는데 법률신문에서는 건가 봐요. 법률신문에서 이걸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 법조인 대관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름을 검색을 하면 이 사람의 신상 정보가 이렇게 쭉 뜬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언제 사법고시 합격했고 판사가 언제 임용됐고 어디를 거쳐서 그러니까 경력사항 그다음에 가족관계도 나옵니다. 뭐 자녀 뭐 아들 둘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취미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가족관계 취미는 나와 있는 건 맞습니다. 지금 서기호 변호사 제 이름을 딱 검색해 보면은 제 가족관계나 취미도 다 나오고요. 근데 이때 사진이 도대체 언제적 사진이 이렇게 젊어요? 이건 사법고시 2000년도 제가 사법고시 합격했을 때 그때 찍은 사진이라 30세 때 찍은 거죠. 미남이셨네. 근데 저희가 어제 이거 준비하면서 취재를 좀 해보니까 다 공개되는 건 아니고 가족 관계나 뭐 취미 이런 건 그냥 본인이 공개했을 경우만 거기에 올라간다고 하던데 맞습니다. 저도 궁금해가지고 윤석열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그분은 가족 관계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연락이 옵니다. 법조인대관에서 뭐 좀 넣으실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올리기 가족 전에 관계, 그러니까 가족 관계를 기본적으로 물어보죠. 근데 이제
무심결에 그냥 다 가족관계 뭐 가족관계 숨길 이유가 없으니까 그거를 이제 올리죠. 근데 어떤 분은 나는 가족관계 안 올리겠다 하면은 그거를 뭐 법률신문 법조인 대관에서 예. 막 사찰에가 찾아가지고 올리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가족관계 이런 것들이 법조인 대관에 제공되긴 하지만 그거는 본인이 이제 제공한 것만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거나 아주 자세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간 정리가 필요한 게 예를 들어서 왜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공소유지 관련 그러니까 정보라 하더라도 뭐 그러니까 가족관계나 개인 취미가 왜 들어가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게 직무 범위 안에서 작성될 수 있는 보고서냐라고 하는 문제는 이제 분명히 짚어야 되는 거지만 그거는 별도로 놓고 다만 이게 이제 그 법무부에서는 불법 사찰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불법 사찰이라고 하는 판단에 기초해서 놓고 본다면 이건 공개된 정보를 그냥 수집한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성상욱 부장검사의 주장은 뭐 그렇게 또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자체는. 그러니까 이제 팩트에서 이제 차이가 있는 게 그 성상욱 검사는 공개된 자료를 기초로 했다고 하지만 네. 법무부의 해명 자료를 보면 공개되지 않은 것들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관계가 일단 다른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어저께 이제 성상욱 검사 그분이 이렇게 해명을 해서 마치 그분이 혼자 작성한 것처럼 돼 있지만 네. 사실은 제가 보기에 그럴 리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왜요? 검사 한 명이 그렇게 뭐 보고서 작성하고 하는 게 아니고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요거는 자료가 축적되는 거거든요. 성상욱 검사 입장문에 보면 공공수사부가 여기서 이제 일부 자료를 그러니까 자신한테 토스를 해줘서 그 취합이 돼서 다시 이제 공유했다 이런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입장문 그렇죠. 내용에. 여러 가지 정보들이 다 종합돼서 예. 수사정보정책관실로 모이는 거고 또 그 검사 한 명이 근무하지 않거든요. 예. 수사정보정책관실이 그때 차장검사급 하고 네. 그다음에 그 밑에 담당관이 두세 명이 있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여러 명이 같이 움직이는 구조였는데 올해 8월에서야 추미애 장관이 그 수사정보정책관실이 너무 비대하다. 네. 수사정보 수집할 게 뭐가 있냐. 검사가 수사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왜 정보를 수집하냐. 그래가지고 그거를 축소시켜서 네. 수사 담당관실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은 한 명 정도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이 보고서가 작성된 건 그렇죠. 2월이니까. 그렇죠. 이 보고 작성 시점이 2월에는 그때 차장검사급이 정책관으로 임명되고 상당히 그다음에 그 밑에 예. 부장검사급이 두세 명이 있었던 구조였습니다. 예. 그다음에 검사들이 그 자리에 배치된다는 거는 그 밑에 담당 직원들도 또 여러 명이 배치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수사정보정책관실 올해 2월에 작성됐던 그 시점은 굉장히 조직이 나름대로 큰 상태에 역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역시 핵심적인 문제는 무리야기 법관 리스트에 암흑의 판사가 이제 포함되어 있다. 뭐 이 부분은 해당돼 있다.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자료들도 당연히 사법농단 수사팀에서 보관하던 자료를 받아서 취합해가지고 그걸 기초로 보고서를 작성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게 사실은 그 문제가 심각한 게 바로 그 지점 아닙니까? 예, 지금 어제 법무부 해명자를 보면은 그게 사실이 맞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어제 법무부 감찰부에서 예.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더니 예. 법원에서 아주 정광석화처럼 영장이 발부돼가지고 어제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집행을 했죠. 잠깐만 변호사님. 거기서 재미난 포인트가 하나가 나오는데 바로 정광석화처럼 영장을 발부해줬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그거가 바로 지금 이 건을 바라보는 판사들의 시각이 여기에 녹아있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담당 판사가 누구이든지 간에 예. 이 사건에 대해서는 보수적 성향의 판사든 진보적 성향의 판사든 그리고 검찰 조직의 입장을 옹호하는 네. 지지한다기보다는 그냥 묵인하는 그러한 판사들조차도 네. 이거는 굉장히 나쁜 걸로 볼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법농단 수사 때 이제 100명 이상의 판사들이 조사받으러 가면서 그 정보들이 쌓여가지고 나중에 활용될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사법농단을 가담했던 관여했던 그리고 그거를 지지했던 소위 말하는 보수적 성향의 판사들이 제기했던 문제거든요. 오히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판사 불법 사찰의 문제는 예.
그냥 우리법 연구에 가입 여부나 뭐 가족관계 이런 것만 했다고 하면은 그런 성향의 판사들은 별로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 그 사법농단 사건 때 했던 그 블랙리스트 무리하기 법관 명단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번에 사찰을 했다고 하면은 예. 안 그래도 사법농단 수사 때 굉장히 고깝게 생각했던 예.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그런 우려를 제기했던 예. 그런 그 중립적인 성향의 판사들까지도 그걸 가지고 사찰에 사용했다는 거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찰부에서 이제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해서 컴퓨터를 확보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만약에 이 그 문제의 보고서 작성 그 내역이 만약에 컴퓨터에 남아 있다면 보고서 파일만 남아 있을 게 아니라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참조했던 자료들도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업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네. 송상욱 검사나 이런 사람들이 나가면서 예. 뭐 일부 자료를 파기했을 수도 있고 하긴 하지만 예. 그래도 모르는 일인 게 사법농단 수사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보면은 굉장히 그때랑 비슷한 상황인데 그 당시에 사법농단 수사 때 행정처에 근무했던 판사들이 일부 자료를 파긴 했지만은 맞아요. 그래도 자료가 남아 있었거든요. 예. 파기 못하는 자료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후임자를 위해서 자료를 보통 남겨놓기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자료가 남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그 문제의 그 보고서 말고 만약에 다른 보고서가 또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또 어떻게 번질지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는 거는 이제 그런 추가 자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예. 게 소명이 된 거고 예. 이미 확보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어떻게 이건 심각한 사안이다. 이렇게 본 거죠. 지금 여기서 아주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하나가 나온 게 어제 이제 감찰부에서 확보했다라는 그 컴퓨터 본체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가. 이거에 따라서 이게 지금 그 문제가 더 엄청나게 그 확산될 가능성도 지금 뇌관일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정리를 하면.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제가 보기에는 엊그저께 그 추미애 장관께서 징계 청구 및 직무 정지 명령에 대한 브리핑을 하실 때 그 무렵에 아마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그게 기각돼 버리면은 이게 또 이게 그렇죠. 은닉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증거가 은닉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이 어떤 양장이 확실하게 발부된 거를 확인하고 브리핑하지 않았을까라는 이건 추측인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추미애 장관께서는 이 부분 수사정책관실, 수사정보정책관실이나 압수수색이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예. 이게 영장이 발부된다는 확신이 섰을 때 비로소 이거를 공개하지 않으셨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중간 정리를 하나 하면 그 압수수색이 이루어져서 압수가 됐다라고 하는 수사정보정책관실의 그 컴퓨터 여기에 뭐가 들어있는가. 그다음에 그러니까 만약에 들어있는 내용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것이 형사 사건으로 비화될 소지가 있는 내용이 더 있다고 한다면 이 문제는 더 커질 수도 있다. 일단 중간 정리 하나가 좀 돼야 되는 게 이 문제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걸 어떻게 보세요? 어제 한 신문이 그 보고서 내용에 무리야기 법관 대목은 없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오고 나서 오후에 법무부에서 이제 그 입장이 나오는데 있다. 즉각 반박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서 어떤 내용이냐면 행정처 16년도 무리야기 법관 리스트 포함 이런 대목이 있다라고 이제 아예 그러니까 문구까지 지금 그러니까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여기서 미루어 볼 수 있는 게 그 문제의 보고서가 원본이든 합본이든 지금 보고서 자체를 법무부가 확보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이게 상식적인 추론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 보고서 원본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만약에 그러면 보고서를 갖고 있다면 징계 심사 과정에서 이것이 결정적인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직무 정지 명령과 징계 청구가 동시에 되어 있는데 예. 징계 청구에 대해서는 별도로 징계위원회가 열려서 거기서 해임, 정직 이런 처분을 결정을 하기 때문에 네. 아직 처분 결정은 없는 거죠. 처분 예. 내용은 없는 거고 예. 근데 직무정지 명령은 이제 바로 발효가 됐기 때문에 예. 이 실질적으로 심사가 이루어지는 거는 그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청구에 대한 부분이죠. 자, 그럼 하나 더 짚어야 되는 포인트가 어제 법무부에서 이제 나온 입장 중에 뭐냐면 심재철 현 검찰국장 당시 대검 반부패 부장이었던 심재철 어떤 국장의 지금 입장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올해 2월에 그 이 성상욱 부장검사가 작성해서 윤석열 총장한테 보고서를 올렸고,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보고 이걸 반부패부에 전달을 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반부패부장이 그 심재철 현 국장인데 이거는 문제가 있으니까 전파하면 안 된다. 자기가 끊었다라고 지금 그런 입장이 어제 나왔어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이게 윤석열 총장의 징계심이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심재철 국장의 해명 그 자료처럼 예. 그게 사실일 거라고 저는 보는데 왜냐하면 예. 수사정보 정책관실에서 자료를 수집한 거를 음흠. 반부패부로 넘겼다는 거는 네. 최종 종착지는 이제 공소유지 담당하는 이제 공판부라는 예. 것이 추측을 될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윤석열 총장의 해명도 공판부에서 그걸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거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공소 유지 이용. 본인들 스스로가 이게 최종 종착지가 공소유지 담당인 공판부라는 걸 스스로 시인을 했어요. 네네네. 그러면 반부패부에 갈 이유가 없는 건데 왜 반부패부로 갔느냐? 그것은 첫 번째로 반부패부라는 데가 과거에 중수부, 네. 권력형 비리나 이런 걸 수사하는 그쪽이 이름만 바뀐 데거든요. 그래서 네. 거기 검찰청의 사무분장에도 보면은 예. 검찰총장이 정하는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예. 한마디로 말하면 검찰총장의 관심 사건을 다루는 곳이에요. 네. 검찰총장의 관심 사건 그 당시에 총장의 관심 사건이라는 건 바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 재판이고 예. 또 울산 시장 관련해 가지고 청와대 하명 사건 그런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반부패부를 통해서 예. 계속 지휘를 감독을 하려고 했던 거죠. 총장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근데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되게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은 예. 불과 올해 2월이 아니라 1월 13일 이전까지만 해도 그 반부패 부장은 한동훈이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윤석열 총장의 핵심 측근 이 사람이 반부패 부장으로 있으면서 조국 수사를 지휘를 했고 네. 1월 13일까지도 이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예. 윤석열 총장은 거기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1월 13일 날 심재철 국장이 그 자리로 왔어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법무장관에 취임한 이후에 첫 번째 인사에서 그 심재철 현재 검찰국장을 그 당시에 반부패 부장으로 이제 앉힌 거거든요. 그게 1월 말이군요. 네, 예. 1월 13일로 돼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게 그 인사가 제가 보기에는 아주 신의 한 수였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 그렇게 인사를 딱 하고 나니까 이제 이 윤석열 총장이 반부패부를 통해서 막 뭔가를 하던 것들이 예. 이제 함부로 하지 못하게 됐고 근데도 불구하고 이게 기존의 관성대로 하다가 딱 걸린 거죠. 근데 그 우리가 좀 냉정하게 그 짚을 건 짚어야 되니까 관성인 부분도 있겠지만 또 한 가지는 이제 검찰의 지금까지 해명을 종합을 하면 수사 파트에서 공소유지까지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재판에 넘어가고 공판부로 넘긴 게 아니라 수사 검사가 공소유지를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조국 사건이라든지 뭐 울산 사건이라 이런 것 자체가 이제 대부분이 반부패 계열 어떤 그 파트에서 했다고 한다면 그래서 반부패부를 통해서 그 수사팀으로 이걸 전파라 이런 식으로 지시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사 담당 검사가 공판에도 참여하기도 하니까 중요한 사건에서는 네. 그 반부패부를 통해서 했을 수도 있고 공판 담당에게 네. 넘기려고 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네. 심재철 국장이 말한 것처럼 본인이 그걸 끊었다. 공판부로 넘기라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제지를 했다라는 예. 게 사실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만약에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반부패 부장이었으면은 윤석열 총장 지시대로 착착착착 이행이 됐을 텐데 심재철 국장이 오면서 그걸 딱 끊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더 나오는 게 만약에 지금 어제 법무부 그 입장 나온 게 맞다면 같은 시점에 윤석열 총장은 그 보고서에 대해서 전혀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있었고 맞습니다. 반면에 심재철 반부패 부장은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확실하게 인식을 했고 그래서 끊었다. 네. 공유하는 걸 끊어버렸다 이런 거잖아요. 네네. 이렇게 돼버린다면 오히려 만약에 법무부가 보는 것처럼 이 보고서가 문제가 있었다면 이걸 문제의식을 못 느낀 윤석열 총장의 귀책 사유 이렇게 연결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애시당초에 네. 그
이제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그런 정보를 수집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요. 네. 그것을 반부패로 전달하는 것은 이제 그 불법 이미 법법이 저질러진 후에 벌어진 또 다른 불법입니다. 네. 근데 지금 언론에서는 자꾸 그 부분만 집중이 되고 있는데 예. 사실은 이 최초의 정보 수집 자체가 불법인 거죠. 그렇죠. 아무튼 지금 짚어야 되는 포인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일단 어제까지만 해도 이제 나왔던 부분들이 무리야기 법관 이야기가 도대체 어떻게 나올 수가 있는 거냐. 이거는 리스트가 공개된 적도 없고 결국은 그러니까 만약에 검찰이 이걸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사법농단 사건 수사 때 접했던 것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이거는 별건으로 지금 이용을 했다는 것이니까 이거는 위법할 수가 있다라는 문제 제기가 이제 어제 나왔던 것인데 그런 거잖아요. 이 부분들 아직도 명확하게 규명이 안 됐다라고 하는 점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문재인 보고서가 직무 범위 안에서 작성이 된 것이라고 봐야 되느냐 아니면 일탈이냐. 그래 직권남용에 해당이 되는 거냐 아니냐. 이게 지금 또 하나의 부분이 되는 거고. 근데 이 두 가지 거는 지금까지 공개됐던 그 보고서 하나만 가지고 하는 이야기이고 지금 오늘 서기호 변호사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시 이제 추가가 되는 게 그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됐다라는 그 컴퓨터 본체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느냐. 그 여하에 따라서 이 문제는 파장은 엄청나게 확산될 수도 있다. 네, 이 부분,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하나가 더 추가가 돼야 되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보고서를 대하는 당시 검찰총장과 반부패 부장의 인식이 180도 달랐던 것들을 어떻게 그럼 징계위원회에서 해석할 것이냐.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잖아요. 네, 정리를 그렇습니다. 하자면. 알겠습니다. 일단 좀 이 점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애당초 이제 우리 그 서기호 변호사님을 모시고 좀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게 바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판사들의 시각이 어떨까. 참 이런 어떤 궁금증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던 건데 결국은 이제 그 이야기 과정에서 이게 전격적으로 즉각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부터가 결국은 여기에 판사들의 지금 시각이 녹아 있는 거 아니냐.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안에서 상당히 지금 문제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서기호 변호사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제가 맞게 정리한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좀 뭐 추가해서 더 말씀해 주실 내용이 있다면? 판사들의 지금 이제 시각이 네. 어저께 그 제주법원의 장창구 판사님이 글 올린 거에 많이 녹아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제 제목부터가 판사들이 바보냐, 판사가 바보냐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판사들은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내가 재판하는 판사가 네. 판사에 대해서 예. 검찰이 조직적으로 예. 정보를 수집한다. 이거 자체가 굉장히 기분 나쁘기도 하고 네. 이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예. 또 이런 것들을 지금 윤석열 총장의 해명에 따르면은 뭐 흔히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별일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고요. 네네. 그러면서 그 수집한 정보들이나 방법이 그냥 통상적인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그거는 뭐 과거에 사법농단 때 똑같은 논리로 그쪽 사법농단 가담했던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거든요. 근데 저는 좀 이게 또 제 원래 전문이 새길로 빠지는 거라 한 번만 새길로 빠지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차장 검사가 지휘를 하고 부장 검사까지 투입이 되고 밑에 그러면 평검사도 있고 직원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성성욱 부장 검사가 어제 해명을 보니까 대부분이 구글링이더라고요.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짝이 있기. 근데 그렇게 비싸고 어떤 고급 인력들을 그렇게 많이 투입할 이유가 있습니까?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예, 그렇습니다. 전혀 없죠. 구글링은 일반 직원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 근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사법농단 수사 때 확보했던 그 수사 자료, 네. 무리야기 법관 명단, 네. 블랙리스트 명단 네. 이런 것들을 당연히 이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확보해서 건네 받아가지고 네. 그걸 보고 보고서 작성하고 이렇게 했을 것이 당연히 저는 추정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 그 전에 우리 또 이제 그 더마카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좀 들어갔습니까? 네, 일단 서교 변호사님 명쾌 핵심 적시 아주 좋습니다. 네. 고정 출연해 주세요. 네. 수염이 잘 어울린다. 그건 팬들이 많으세요? 네, 제가 봐도 수염이 잘 어울려. 우리 저 김정배님 제가 벤치마킹한 거예요. 제가 네. 이 털계의 총무거든요. 원하신다면 가입시켜드리겠습니다. 제가 바로 가입시켜주십시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고 계신데 네. 플러스 뉴님께서 네. 어이가 없네. 판사들도 검찰을 두려워하고 있으니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보겠어요. 그래서 개혁을 해야 합니다. 네. 또 아롱이님과 리해피통님은 이 기회에 판사들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판사가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라는 의견 주셨고 질문 3개 연속해서 갈게요. 네. 노클라라님, 우리법 연구회가 어때서요? 모여서 공부하는 게 잘못인가요? 네.
그다음에 멍멍이님 예. 경찰이 수사하면서 담당 검사의 성향을 파악해서 문건을 만들면 이건 위법인가 합법인가? 어허. 그리고 최병창님 예. 이번 기회에 그래서 검찰 개혁도 해야 되고 공수처도 만들어야 하는 것 같은데 서 변호사님 바른 개혁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꼭 대답해 주세요. 아유, 질문 3개입니다. 고차원적인 질문을 주세요. 이거 다 서 변호사님이 좀 답변을 해주세요. 질문이 첫 번째, 우리법 연구에 도대체 뭐가 문제냐? 네, 아, 우리법 연구회. 우리법 연구회가 이제 사실은 법원 내 이제 뭐 진보적 성향의 판사들의 모임 뭐 이렇게 흔히 표현을 하죠. 네.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진보적 성향이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예. 그냥 개혁적 성향이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1988년도에 처음 만들어졌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네네. 이런 분들이 판사 시절에 이게 소장파 판사들이 모여서 만들었는데 그분들의 성향은 뭐 이렇게 개혁적, 그러니까 이 법원 개혁, 지금 흔히 말하는 법원 개혁 이런 것들을 좀 원하는 네. 그런 분들이 만드신 단체인데 그게 굉장히 오래됐죠. 네. 20년 이상 됐고. 예. 근데 이게 주목받기 시작한 거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에 강금실 전 판사를 법무부 장관으로 딱 임명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우리법 연구회가 화제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언론에서 막 타기 시작하죠. 네, 네, 네. 결국 우리법 연구 출신들이 나중에 이게 정치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법 연구의 이코르 정치 판사. 그렇죠. 그리고 좌파 판사 이렇게 이제 낙인을 찍어서 조중동에서 이렇게 계속 이제 그 프레임을 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판사가 어떤 판결했을 때 자신들의 어떤 성향과 좀 안 맞는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이 나오면 이 사람이 마치 우리법 연구 판사더라. 뭐 이렇게 해서 좌파 판사니까 당연히 그런 판결이 나왔지. 그래서 이런 좌파 판사인 우리법 연구회 출신들을 속간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워낙 그렇게 막 언론에서 떠들어대다 보니까 우리법 연구회 이코르 이제 그런 그렇죠. 부정적인 시각이 되게 많이 이제 확산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상 나올 때 무슨 이야기만 나오면 우리법 연구 출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우리법 연구회는 이제 2010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거의 탈퇴를 하고 사실상 해체 수준으로 갔습니다. 그렇죠. 그랬다가 이제 뒤에 이제 국제인권 나중에 국제인권연구회가 따로 그렇죠. 만들어졌죠. 이게 이제 언론이 이제 만들어낸 프레임으로 이제 우리법 연구를 보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셨고, 이제 두 번째가 그럼 검사들의 논리대로 뭐 그럼 경찰이 검사 성향 분석해서 보고서 만들면 그것도 아무 문제 없느냐라는 반문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이 재판이라는 거는 공개된 법정에서 제출되는 증거와 주장에 의해서 심리하고 판단하는 것이지 네. 판사의 성향을 분석해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일개 어떤 개인 변호사나 당사자가 뭐 법조인 대감 보고 알아보는 것은 네. 아무런 그 판사에게 영향을 안 미치죠. 그 예. 판사에게 또 위축되게 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검찰 조직이 이거를 수집한다는 거는 판사들에게 재판한 판사들에게도 위축이 될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거는 검찰은 항상 경찰의 비위, 그다음에 판사들의 비위 수집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예. 왜냐? 경찰에 대해서는 경찰이 끊임없이 수사권 독립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수사권 독립 이야기만 나오면 수집했던 경찰의 비위 자료를 가지고 딱 언론에 터뜨린 거죠. 어느 경찰이 어떤 비리를 저질러서 이렇게 우리나라 경찰이 썩었는데 어떻게 이런 경찰에게 수사권 독립을 시키냐. 이런 이제 여론을 형성시키려고 하는 목적이고요. 판사들 중에 비위 정보가 수집되어 있다고 했을 때 이게 어떻게 활용되느냐. 나중에 판사들은 끊임없이 검찰의 영장 청구에서 기각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검찰이 되게 중요하게 보고 특히 검찰총장이 지정한 사건, 관심 사건, 예. 조국 전 장관 사건이라든가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약에 영장이 기각됐다, 예. 무죄 판결 선고됐다. 그러면 이제 검찰 조직 전체가 막 난리 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저 판사 평상시에 이게 좀 문제가 있는 판사였는데 역시나 그래서 기각했어. 이런 판결 내렸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하려고 판사에 대한 비리 수집을 되게 좋아하게 되어 있고 조직 생리상 실제로 이번에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게 드러났고요. 다만 이제 경찰과
법원 판사에 대한 게 조금 다른 게 뭐냐면 경찰은 무차별적으로 정보를 수집합니다. 음흠. 경찰에 대해서는 봐주는 게 없어요. 음. 예, 봐줄 이유도 없고 예. 어느 경찰이라고 특별히 봐줄 이유가 없죠. 예. 하지만 판사 중에는 검찰의 우호적인 판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서로 사법연수원 동기 이런로 연결이 돼서 인적으로 연결돼 있기도 하고 어차피 판사 검사를 그만두면 나중에 전관 변호사로서 돈 많이 벌고 이런 이 잘못된 우리나라의 사법 구조의 수혜자들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이제 서로가 통하는 게 있거든요. 잠깐만요. 지금 그 변호사님 그 말씀이 상당히 한편으로는 생생하고 리얼하면서도 중요한 말씀이신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그냥 단순한 추정이냐 아니면 최소한 간접적으로라도 그런 말씀을 구체적으로 들은 게 있느냐도 그러니까 사실은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얘기를 직접 들으셨습니까? 사석에서 판사들끼리 술자리나 사석에서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판사들의 비위를 수집하고 있다고 해도 그거를 무조건 다 터뜨리거나 하지는 않고 그런 검찰에게 우호적인 판사들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겠죠.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이 이제 바른 개혁이 뭐냐 이런 거였죠. 이제 검찰 개혁의 이제 바른 방향이 뭐냐 이런 어떤 질문이 아주 고차원적인 질문이 마지막 질문이었는데 요거까지 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조국 전 장관이나 이제 추미애 장관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처럼 예.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이제 없애야 됩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직접 수사권이 없어지면 당연히 수사 정보를 수집할 이유도 없죠. 그러면은 그렇죠. 이제 방금 지금처럼 판사 사찰 이런 것들도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한 큐에 다 해결돼 버린다. 가장 핵심이 직접 수사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 혹시 안 돼요. 예. 끝나기 전에 저한테 2분만 주세요. 제일 무서운 분이 실세요, 실세. 네. 네, 정득이님 네. 늘 라디오만 듣다가 네. 라이브 방송 오늘 처음 들었는데 네. 김종배님 네. 얼굴 처음 뵈요. 목소리랑 아니 이제야 보다니. 네. 이게 핵심인데요. 뒷부분이 네. 목소리랑 완전 다르네요.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어요. 저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목소리만 들으면 일단 키가 작고 되게 뚱뚱하고 머리숱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상상을 하신대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셨었어요, 진짜로. 네, 뭐 그런 의미인지 어떤 의미인지는 나중에 다시 정득이님 올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별로 또 동의를 다른 안 하네. 제이비님이 오셨습니다. 네. 최종배님 예. 정말 처음 와보는데 이 방송 뭡니까? 그리고 김명성님 네. 종배 타임인데 제비 타임이라고 해서 웃기네요. 청기누설 좋아해서 듣다가 이렇게 고정 듣게 됩니다. 예. 그리고 엠네지아님 이름을 제이비 타임으로 바꿨구나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네. 일목요연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평일 아침 7시 5분부터 8시 30분까지는 김종배의 시선집중 라디오와 유튜브 MBC 미니로 들으실 수 있고요. 예. 본방이 잘한다. 끝난 후 네. 월요일부터 목요일 아침 8시 30분부터 9시까지는 유튜브 온리 라이브 네. 지금처럼 JB 타임 네. 들으실 수 있고요. 예. 금요일 아침 8시 30분부터 9시까지는 유튜브 온리 라이브 천기 누설입니다. 그래서 네. 내일은 JB 타임이 얼수무당 박지훈 변호사님과 함께하는 천기 누설로 돌아오고요. 네. 좀 감동적인 글이 있어서 요거 읽으면서 인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네. 사사세님, 우리는 좋은 단어인데 우리 집, 우리나라, 우리 회사, 우리 청취자분들 감사합니다. 네. 네. 마시고. 역시 실세예요, 그죠? 예. 잘하죠, 변호사님. 저랑 이제 그 더 막 가라고 하셨는데 저랑 비슷하시네요. 저도 막 판사 시절에 막 가다가 막 나가다가 잘렸었는데.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판사님이시죠. 잘리셨대잖아. 조심하세요. 그래서 네. 이 방송에 출연할 수 있게 됐죠. 다행히. 그럼 저도 여기서 잘리면 더 나은 삶을. 뭐 이 자리로 감사합니다. 온다고? 이 자리로? 네.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서기호 변호사님 오늘 뭐 긴 시간 고맙습니다. 예. 네. 자주 뵙겠습니다. 네, 담화과도 수고하셨고요. 네.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